네, 안녕하세요. 시은길입니다. 오늘 베스트 오브 베스트 시네21 30주년 특집 평론가 시네21 기자가 꼽은 영화 베스트 10. 제 주장에 어떤 신빙성이나 어떤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힘이 전혀 없고요. 아, 이 새끼 이런 생각 하는구나 라는 정도만. 네, 한국 영화부터 볼게요. 1위가 시네요. 야, 이게 그러니까 이창동 감독님의 시잖아요. 저는 나는 밀양이 더 좋아. 왜냐면은 밀양이 진짜 끝까지 갔어. 이창동 감독님의 시는 시가 메타적인 영화적 표현의 방식으로 쓰였고, 근데 밀양은 다른 수를 쓰지 않았어. 시처럼 아예 다른 예술의 영역을 끌고 들어왔다던가, 혹은 박하사탕처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기법을 썼다던가, 오아시스처럼 환상이 있다던가, 그런 게 없어. 진짜 밀양은 인간과 신, 그러니까 인간 본성 자체를 탐구하기 위한 영화이기 때문에 나는 밀양이 더 좋아요. 근데 시가 일단 1위인 것도 이해는 간다. 이해는 갑니다. 2위 살인의 추억 봉준호인데요. 이것도 그냥 얘기하자면 나는 괴물이 더 좋아. 여기 들어가는 만약 리스트라고 쳤을 때 나는 괴물이 더 좋아. 그러니까 살인의 추억은 너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 정말 그 한국에 필요한 영화였다. 정말 어떤 부름을 받고 도착한 영화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연기 톤도, 그러니까 송강호가 너무 잘해서 그렇지 다른 사람들 연기 톤이 좀 안 맞아.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그 송강호가 여자아이한테 그 아저씨 얼굴 봤어? 물어보잖아. 그것도 여자아이 연기가 너무 어색해. 그게 진짜 레전드 완벽한 그 명장면인 건 인정하거든? 근데 그 여자의 연기가 너무 어색해. 근데 나는 괴물이 더 좋은 이유가, 괴물은 일단 각본적으로 봤을 때 진짜 재치 있어. 예를 들어서 그 장례식장에서 그 김래아가 와가지고 막, 아 이거 주차 이거 하신 분 누구예요? 하면서 막, 아 아실만한 사람이 그래 막 이러잖아. 그런 부분도 진짜 사실 그냥 그게 봉준호스러운 것 같아 진짜로. 그런 뭔가 디테일이 있는 대사들. 근데 살인의 추억은 그러니까 그런 각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약간 치기 어린 느낌이 좀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극을 끌고 가기 위해서 진행하기 급급한 그런 내용도 좀 있고. 제 의견입니다. 근데 제 하찮은 의견입니다. 그리고 3위 마더 봉준호 감독의 영화가 벌써 두 개나 있는 건데,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충분히 또 이해가 가고 엄청난 영화라고 또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는 사실 마더보다 기생충을 올리고 싶긴 해. 마더는 이상하게 나는 내 취향은 아니더라고. 이것도 어떤 처절함과 애절을 한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굉장히 드물게 뭔가 봉준호 감독님 영화 중에서 시대적인 상황이 좀 시사적 느낌이 반영이 많이 안 된 영화기도 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 탐구에 대한 영화인 거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정말 좋은 영화고 탑10 안에 들 여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오히려 약간 그런 시사적인 상황과 그거 사이에서 장르적인 어떤 문법을 파괴하면서도 그 안에 있는 걸 완벽히 해내는 그런 영화를 봉준호 감독 영화 중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생충을 올려도 좋지 않을까. 자, 4위 헤어질 결심 박찬호. 맞아, 헤어질 결심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많지. 근데 나는 아가씨를 올리고 싶다. 헤어질 결심이 물론 엄청 은근한 표현과 어떻게 보면은 그런 좀 어떤 징후적인 영화지. 그거 되게 직접적인 영화는 아니야. 아가씨는 오히려 더 직접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냥 어떤 뜨거운 불처럼 나한테 와닿았던 거는 아가씨였어. 박찬욱 감독 표현의 그 굉장히 높은 단계에 이르렀던 게 아가씨였다고 생각했고, 헤어질 결심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비슷하게 좀 다른 영역으로 나아갔네 라는 느낌으로 다가왔었어. 마지막 결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채워져 있는 영화들이 아니야. 뭔가 비워져 있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많고, 그만큼 여운이 짙어. 정말 짙어. 그래서 N차 관람이 또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아가씨 같은 경우에는 완결이 됐지. 어떤 트라우마까지 해결을 해줬잖아. 그 방식에 있어서 좀 과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아가씨 자체에서 오는 어떤 장르적인 쾌감? 와, 그거는 내가 정말 근 한국 영화 10년간 본 적 없는 쾌감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가씨가 난 더 좋아. 고양이를 부탁해 정재은. 고양이를 부탁해가 촬영이 대단했던 것 같아. 촬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잘 됐고, 어떻게 보면 친구들 우정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 현대에서 좀 소외된 사람들 얘기에 가깝잖아. 그러니까 서사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우정 이야기를 차용을 한 거지. 사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근데 이게 이 영화가 좋았던 이유는 그 이야기가 기능하는데 모든 철거되고 있는 그런 현장이나 시대에 소외된 어떤 그런 아픔 같은 게 그대로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데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어떤 자신의 이야기 자체도 완결성 있게 보여주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인 거지. 근데 이런 영화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들인 것 같아. 그리고 이런 영화들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가 쉽지 않아. 한쪽에 치우쳐져. 내가 이거를 그 옛날에 봐놓고 이렇게 써놨거든. 고양이를 부탁해서 태희는 어디에나 다 있다. 그래서 마치 귀신 같다. 어느 프레임에나 태희가 마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듯이 잡힌다. 그러니까 이 영화도 그 계속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거를 보게끔 하는 거야. 대단한 영화지, 사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노골적이야. 너무 노골적이고 좀 직접적이야, 영화가. 내가 여기서 또 뭐라고 썼냐면 고양이를 부탁해에서 해주가 나쁘고 재수 없는 사람으로 나오는데 그건 너무 노골적이다. 그 이야기 자체로서 기능을 하려면 거기 안에서도 완성도를 추구하는 게 더 좋잖아. 근데 그랬을 때 해주라는 인물 자체가 좀 평면적이었던 거지, 내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이 영화 자체의 연기의 톤도 그렇게까지 뭔가 복합적인 느낌은 아니야. 사람들이 다 어떤 감정을 되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물론 이 영화가 그런 섬세한 감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감정의 직접적인 표현이 더 나은 방식일 순 있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레이어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여기서 봤을 때 해주의 그 느낌은 레이어가 있는 느낌은 아니었어, 내 생각에. 그리고 6위 기생충 봉준호. 내가 아까 기생충을 올렸기 때문에 뭐 별 크게 할 말은 없지만 이것도 그냥 뭐 또 내 첨언 하나 하자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 그리고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그냥 무시하세요. 어쨌든 기생충은 좋아. 당연히 좋지. 한국 영화의 보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그 전반부에 반지하에 살고 있던 기훈의 가족, 그 얘기가 조금 현실적이지 않았어. 그러니까 마치 어디서 본 것 같은 이야기를 그냥 갖고 온 것 같았어. 뭐 와이파이 이렇게 잡는 거라던가 그 얘기 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지 않아? 어떤 입체적인 이야기 같지는 않지 않아? 오히려 되게 이 얘네들한테 어떤 가난함이라는 계급을 주기 위해서 되게 빨리 준 어떤 프레임 같은? 그래서 빨리 이해해라. 이 앞에 배경 빨리 이해해야지 니네들이 다음 단계 따라갈 수 있으니까 해서 거기에서의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극단적인 설정 같았어. 거기서 솔직히 나는 그 기대가 좀 많이 떨어졌었거든. 근데 이제 거기 집안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아, 이거 장르 영화로서 미쳤다. 근데 갑자기 그 중간에서부터 꺾이기 시작하면서 와, 새로운 단계로 또 도약했네. 그리고 7위가 올드보이. 저는 올드보이 되게 좋아해요. 어쨌든 이게 되게 몰입감 있는 영화고, 이거는 사실 불멸의 영화야. 누군가는 이거 공감 못할 이야기일 수 있다? 그리고 좀 반대할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거를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 그럴 순 없어. 왜냐면 이게 모두가 전 세계 어떤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졌어. 액션도 그렇고, 혹은 우리가 흔히 보던 어떤 대상을 찾기 위해서 떠나는 여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과 동시에 마지막에 엄청난 그 반전이 있잖아. 그거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어떤 신화적인 모티브에서 또 차용된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전 세계 누가 갑자기 딱 여기 극장에 앉혀놓고 보게 하기만 해도 충격받을 이야기인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영화인 거지. 사실 칸 영화제에서 올드보이 전에 어떤 그런 반응을 얻었던 영화는 취화선밖에 없어. 취화선은 뭐냐? 임권택 감독이라는 엄청난 거장이지. 한국에서 봤을 때 지금 살아계신 분 중에는 최고의 거장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분들 정도의 서사가 쌓였을 때 칸 영화제가 인정해줬단 말이야. 칸 영화제는 그런 배경, 백그라운드 다 보거든. 근데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는 그때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충격적이고 재밌고 어떤 깊이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 그리고 그만큼 높은 상을 줬던 이유도 물론 그때 집행위원장이 쿠엔틴 타란티노이기도 했지만 그런 어떤 배경이 있지 않았을까? 모두가 볼 수 있는 언어로 쓰여져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8위가 8월의 크리스마스 허진호. 저는 허진호 감독님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하는 그 감독님이시고. 근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는 행복이야. 대단한 영화인 것 같고.
그것도 어떤 인간 탐구? 허진호의 인간 탐구? 정말 정말 날카롭고 따뜻하고 아프고 그런 영화가 한국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리고 허진호 감독님만큼 한국적인 영화 찍는 사람이 있을까? 이게 괜히 뭐 한국에서 로케이션을 찍고 무슨 소재 자체가 한국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 맞는 장면 넣는다고 해서 그게 한국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 딱 봤을 때 솔직히 사진관에서 여경과 그 시한부의 사랑 이야기? 나 이 얘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건 아니잖아. 근데 딱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공기,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은근한 표현들, 그리고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그런 답답하지만 계속 남게 되는 그 여운, 그런 영화가 8월의 크리스마스가 아닌가 싶어. 너무 좋았다. 이 영화가 있는 건 진짜 사실 축복이지, 축복. 그리고 지구를 지켜라, 장준환. 장준환 감독님은 이게 그냥 뭐 최고죠. 그냥 뭐 사적 안 붙이겠습니다. 이게 최고예요. 이게 이 해쯤에 지구를 지켜라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이 나왔는데 세 개 다 다른 방향이거든. 어떻게 보면은 살인의 추억 같은 경우에는 한국 시대적 상황, 여태까지 한국이 어떤 시대를 거쳐서 왔는가에 대한 이야기고, 올드보이 같은 경우에는 그걸 초월한 이야기야. 시대적 상황이나 이런 걸 초월한 이야기야. 그리고 지구를 지켜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앞서 있는 이야기인 게 그 계급 얘기를 여기서 한 거잖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계급적인 이야기는 21세기 중에서도 좀 최근에 들어서 뭔가 노동이라던가 그런 격차 같은 이야기가 좀 더 많아진 것 같거든. 특히 한국 영화는 더 그렇고. 근데 지구를 지켜라는 여기서 이미 끝냈어. 이야기로서도 완벽하게 기능하고, 그리고 그것을 은유하는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서도 완벽한 성취를 이뤄낸 그런 영화. 사실 이 감독님의 1987 있잖아. 그거는 나는 오히려 너무 투명해. 이렇게까지 투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투명해. 그래서 나는 지구를 지켜라를 너무 좋아합니다. 10위가 홍상수 감독님의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그 해에 베스트 1에도 올랐고 그 많은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은 영화인데 대단한 영화였던 것 같긴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 자유의 언덕이나 뭐 해변의 여인, 아니면 하하하 다른 나라에서, 그리고 극장전이나 밤과 낮 같은 영화가 좀 더 좋고, 사실 뭐 홍상수 감독 영화는 누구나 다 물론 모두가 좋아하지 않겠지만 사실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홍상수 감독님 영화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은 해.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고 좋아하는 건가? 그런 거 있잖아. 물론 무조건 이해해야지 좋아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게 어떤 영화는 이거 굉장히 많이 나아가셨네? 그러니까 표현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완벽하게 만드신다기보다 그 밖에서 바라보면서 그 내용을 발전시키는 감독님이야. 이 영화들을 볼 때마다 그 전작이 어땠는지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게 어떻게 지금 발전해서 이 영화에 도착했고, 이 영화는 얼마만큼 또 다른 시도를 했으며 지금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는 거를 되게 기민하게 보고 있으면 훨씬 재밌는 영화들이야. 그러니까 홍상수 감독님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되게 가볍게 그냥 하하하 보기에는 나는 조금 난이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그런 일상적인 톤과 시정극 같은 이야기들이 많잖아. 그런 이야기들을 좀 차용하면서, 그리고 어떤 영화제에서 받았던 권위 있는 상들도 그렇고 그런 게 좀 접근성을 높여준 것 같은데, 홍상수 감독님 영화는 내게도 아직 되게 어렵고, 왜냐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고, 평론가끼리도 이게 같은 영화를 봤지만 다른 영화를 본 것만큼이나 다른 이야기를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게 있어서는 되게 어려운 감독님이기도 하지만 되게 존경스러운 감독님. 왜냐면은 홍상수 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 감독님이 대단한 이유는 거장 감독님 중에 이렇게 다작하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없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홍상수 감독님은 찾았어. 그 길을 찾았어. 매년 자기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길을 찾았어.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 이거는 아니 이제 우스갯소리로 다 그러잖아. 핸드폰만 있으면 영화 찍을 수 있어요 이러잖아. 근데 핸드폰만 있으면 영화를 못 찍는 이유가 영화 언어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영화 언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핸드폰으로 영화를 찍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쉽게 영화를 찍어 보려고 할 수가 없는 거지. 근데 홍상수 감독님은 자기만의 언어를 찾았고, 그리고 되게 빨리 도전적으로 빨리 찾았고, 그거를 발전시켰지. 어떻게 하면은
더 새로운 표현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대단한 거지. 정말 대단한 거지. 일단은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다음에는 이제 해외 영화 베스트 10으로 해보겠습니다. 거기도 뭐 제가 안 본 영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 영화 베스트 10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게 생각보다 길어지네. 말하다 보니까. 한국 영화 베스트 10으로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제가 또 근시일 내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